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정당은 투명 공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외쳤지만 정작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쇄신도 없고 감동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 과정, 특히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판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엄태석 서원대학교 공공서비스대학 사회복지학부 복지행정전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미디어날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아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공천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키워드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태석 교수님. 달라도 너무 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그 거대 양대 정당의 선거 전략이나 공천 과정도 너무 다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번처럼 지명도 있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의 창당이 많은 것도 드문 케이스 같습니다. 여야의 당대표 출신들이 무려 3명이 나와 당을 만들었고 전 법무장관이 또 당을 만들었고 이런 점에서 정말 어차피 선거에서 많은 당들이 만들어지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나와서 당을 만드는 것도 처음 봤고요. 그리고 4선, 5선의 중진들이 공천 탈락한 이후에 무소속이나 유사정당으로 가는 경우는 봤지만 상대당으로 넘어간 경우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또 젊은 여성 정치인들의 행태도 또 놀랍습니다. 비례로 입성을 했는데 또 비례로 나가겠다는 분도 있고 자기가 어느 당에 소속돼 있으면서 또 다른 당에 가가지고 활동한 분도 보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다르고 정말 다르다는 점을 느끼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39데시벨 이상의 공천 잡음이나 소음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제가 39데시벨 얘기했는데 그게 층간 소음의 주간 기준이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를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유권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소음은 있겠으나 그 크기는 좀 조절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재표 대표님. 네, 저는 딱 두 음절로 괴리를 골랐는데요. 한자 단어입니다. 뭐 뒤에 리는 이별할 때 있자니까 많이 쓰는 한자지만 앞에 괴는 어그러진다는 뜻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한자거든요. 이번 총선 결과를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거대 양당 중에 어느 한 당이 분명히 1당이 되고 나머지 당이 2당 될 거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제3지대가 형성이 돼서 뭐 개혁신당도 있고 새로운 미래도 있고 또 과거에 그 진보정당인 녹색정의당과 진보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든 이 조국 혁신당이 지금 비례에서 굉장히 큰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절대 다수의 의석은 1당과 2당으로 다 수렴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양한 어떤 이하 요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생각과 실제 이 표의 결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을 냄비 안의 국물이라고 하고 그 국회를 숟가락 안의 국물이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우리는 또 국물의 배신을 4년 동안 또 겪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리는 국민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대 양당이 만든 그 레시피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진아 국장님. 예, 좀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밥그릇 쟁탈전이라고 좀 해봤고요. 조금 정치 혐오를 표현하는 말 같이 좀 들리기도 하는데 사실 좀 이렇게 보면 정치를 흔히 생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물이라는 표현이 살아 움직이고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시시각각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의미일 텐데 요즘 이 정치가 생물이라는 표현은 하루아침에도 말을 바꾸는 또 하루아침에도 서 있는 자리가 바뀌는 정치인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변명 정도로만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과연 유권자들도 이제 총선 한 30일,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정치인들과 이 총선을 대하는 온도가 같을지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이 들고요.
정작 이제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정책이나 공약 같은 것들 이제 뭐 슬슬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여전히 제자리라고 표현하기에도 너무 과할 정도로 전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이게 뭐 유권자들을 위한 싸움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좀 굉장히 들어서 답답함 있습니다. 네. 네, 세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공천 과정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소위 말하는 공천 후유증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모든 선거에서 공천 후유증은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 번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이런 걸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준비를 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낙하산으로 꽂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이 나타나기도 하니까 뭐 당연히 후유증이 생기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국민들께서 유권자께서 보실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받아들이시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정말 이거 부당하다고 느끼시면 그게 별로 표로 이어지지 않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공천 잡음이 너무 없으면 또 감동이 없다 그러고 막 잡음이 많으면 또 혁신이라고 그러고 이게 정치권에서 말하는 단어들은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는 단어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평론가들이 객관적으로 평론을 좀 해줘야 되는데 평론가들 자체도 어느 편에 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점이 그런 부분에서 공천 잡음 있는 것은 당연한데 아까 드린 말씀처럼 수준 이상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잡음, 소음 이상의 기준을 넘어서 버리면 그건 당연히 표가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이재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뉴스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데 뭐 이게 이제 어느 정당은 더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문제는 아니고 두 정당 모두 이번 총선이 매우 절실한데 절실한 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2년 전에 대선에서 승리를 했지만은 의회 권력에서 밀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의회 국회 선거에서는 더 많은 의원을 당선시켜야 되고 특히나 이제 과반에 대한 그런 것이 절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충북만 보더라도 80%를 여론으로 해서 인지도가 있는 현역이나 현역 의원이나 현역 위원장들이 유리하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변이 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정치인들이 많이 그 공천을 받는 상황이 된 거고 반대로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 180석을 가졌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대선을 지고 나니까 뭐 의회에서 모든 걸 결정해도 계속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0.74% 포인트로 지난 대선이 너무 그 아쉽고 다음 대선에는 당내에서 어떤 그런 이탈기류 없이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일단은 그 과감한 당대표 가까운 쪽으로 물갈이를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그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또 경선을 하고 나면 또 그 탈당하거나 출마할 수가 없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천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좀 정리가 되어가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장님. 예, 공천 이후의 후유증, 뭐 잡음이야 어느 선거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공천 결과에 반발해서 당을 뛰쳐나가서 다른 정당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뭐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다른 시선, 유권자의 시선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당을 옮기는 거야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해당 정치인이 이야기하던 정책 혹은 공약, 활동들을 전날과 다음 날이 서로 다른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방식. 교수님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상대당으로 넘어가서 후보로 동일 지역의 후보로 다시 출마하게 되는 이 사실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적절하지 않은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정치권에서는 이 장면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굉장히 비상식적인 정치의 지금의 모습을 좀 대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그 현상을 보면서 제가 좀 긍정적인 부분 좀 보이는 게요. 군사 독재 이 시절에는 민주당의 인사가 민정당으로 넘어간다는 건 꿈을 꿀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독립군이 일본군에 가는 정도의 그런 대립 관계였는데 이제는 이념이 많이 좀
희석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뭐 야구팀과 같은 정도까지도 많이 내려간 것 같다는 징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영삼 민주당 대표가 3당 합당을 할 때 그때 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저런 군사 독재 잔재 정당에 어떻게 합당을 해서 대권을 노리느냐. 근데 지금 5선, 4선들이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는 옛날처럼 이념, 전쟁의 상황까지는 아니고 많이 희석이 되었다. 저는 그것도 인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독재, 반독재, 독재 민주주의 간의 대결 이건가요? 문 대통령 하실 때도 독재한다 그러고 윤 대통령에도 독재한다 그러고 지금 독재 민주주의 하는 시대가 아닌데 여전히 정치권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행태가 상징적으로 이제는 이념은 많이 희석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저도 한마디 하면 저는 이제 하나의 규칙, 법칙을 발견했는데 일단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당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선이 잘못돼서 공천이 잘못돼서 소위 말해서 선거에서 폭망하게 되면 책임을 그 공천했던 당사자가 지게 되잖아요. 차기 권력에 어떤 당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당의 어떤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의 경우에는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한 번이라도 나가보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최근의 총선들을 보면 계속 그런 그 소위 말하는 노회한 그런 정치 다선 의원들이 그렇게 당을 옮겨가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컷오프 되기 전에 그 당내 경선에서 망신당하기 전에 그리고 총선에게서 폐기되기 전에 자기의 떠날 때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과거 총선을 떠올려 보면 그때도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유난히 이번 공천 과정이 좀 시끄러운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민주당 의석이 많잖아요. 뭐 180석에서 많이 줄어서 지금 159석인가 6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일단 풍수지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과거에 뭐 선거 보름 전에 막 내려꽂히는 식의 전략 공천은 사라졌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춘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면은 그 거의 전략 공천 수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일단 팬심 정치, 팬덤 정치가 강해지면서 어떤 당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부의 생각을 따라가는 과거에는 대의원 중심의 정치였다면 지금은 당비를 내는 그 개미들, 그 당원들의 어떤 힘이 뭉쳐지면은 정말 그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치는 절대 흠결이 없다라고 믿는 그런 팬덤주의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진아 국장님. 예, 과거 총선과 이제 공천 자체만을 놓고 보면 사실은 뭐 어느 선거건 공천에 대한 잡음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그에 대한 뭐 반발이 없었던 적이 없지만 저는 아주 더 근본적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과거 총선 과정마다 공천 과정마다 이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후보를 공천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게 매번 선거를 지나면서 발전하는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그 기준도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여야를 떠나서 공천의 기준이 높아졌냐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거꾸로 질문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현재 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재 뭐 여야 모두 관련돼서 뭐 청탁금지법 관련돼서 뭐 관련된 사람도 공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사실은 일부에 대해서 학교 폭력이나 성범죄나 뭐 직장 내 괴롭힘이나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받는 이슈에 대해서는 기준을 높게 책정한 것처럼 하다가 정작 아주 기본적인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이해 충돌이나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련된 부분 아주 기본적인 도덕성 청명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바닥 국민의 눈높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총선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들이 좀 견고해지고 발전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지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민의 눈높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아닙니까? 국민 눈높이. 근데 제가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 눈이 분명 여기 있는데 어떤 때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눈이. 어떤 때는 무릎에 있는 것 같아.
제 눈높이는 뭘까요? 국민의 눈높이는 이런 겁니다. 규범, 상식, 합리성, 도덕성 이것에 기반한 상식 아닌가요? 상식? 야, 저렇게 하면 나쁜 거 아니야? 저래도 돼? 근데 그런 걸 하면서 꼭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합니다. 제 눈높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저 여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그 눈높이 붙이는 거 기분 나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하고 있네. 얘들 미래 있어. 그럼 표가 갈 거고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 표가 안 가겠죠, 뭐. 지금부터는 충북 지역 공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송 녹화하는 3월 8일 현재 시점 아직 공천이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전체적으로는 전국적인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을 말씀드리면은 그 원천적으로 컷오프 시킨 청주 흥덕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선거구에서 모두 현역 의원이나 현역 위원장이 다 공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무게를 두고 공천을 진행했고요. 저는 과연 그 충북에서 검사 출신 후보가 몇 명 공천을 받나가 궁금했는데 총 3명이 도전을 했는데 이 가운데 이 중부 3군의 경대수 현 위원장이죠. 그리고 또 그 청주 서원의 단수 공천을 받은 김진모 후보 이렇게 이제 2명이 공천을 받았고요. 상당에서 윤곽근 예비후보는 경선에 패배했는데 현재 그 정우택 의원의 그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3월 21일, 20일 그 후보 등록이거든요. 그 이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아주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전국적인 상황과 매우 유사한데 일단 더디고 느리게 가는 흐름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선을 치르고 나면은 경선에 임했던 후보는 탈당을 할 수는 있지만은 다른 당으로 나가거나 출마할 수 없거든요. 그런 규정 때문에 이 공천을 좀 느리게 진행한 측면도 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이 컷오프보다는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절차를 지금 민주당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른 분들은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가장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선거구 획정도 최근에 됐어요. 선거구 획정이. 거대 정당이 합의한 거죠. 그 합의 1년 전에 해야 되는데 겨우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들이 어디로 갈까 하다가 지금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공천이 안 끝났어요. 세상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공천이 안 끝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국민이 있나요? 지금 우리한테 국민이?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문제가 많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 그러면 경선 과정도 과연 공정한가?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국민들의 선택을 돕고 있나도 좀 의심스러운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국민들은 2-3가지 정도의 이제 길을 가죠. 나는 끝까지 나는 A당이야. 뭐 진짜 작대만 꽂아도 A당 찍겠다는 사람이 있냐 하면 어떤 분은 정말 잘 살펴보시고 고민하면 찍겠죠. 그러나 상당수의 분들은 야, 정치 지긋지긋하다. 투표 한다고 바뀌어? 하는 그런 구조. 정치적인 혐오감 플러스 이제는 상실감이 참여하지 않는 구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가 다른 말로는 참여인데 정치는 권력은 계속 사람들을 배제해 나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씁쓸합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청주 지역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지역에는 4개의 선거구가 있죠. 자, 먼저 국민의힘 공천 과정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은 예측대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개 선거구가 있는데 다선 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다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 청원의 경우에도 김수민 이제 예비후보 등록하면서 사퇴했지만은 전 위원장이 공천을 받게 됐고 또 청주 상당의 경우에는 그 정우택 의원이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제발 경선이라도 붙여달라. 청주 상당은 험지다. 이 말은 뭐냐면은 충청권의 4대 도시가 16개 선거구인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우택 의원이 가까스로 재선거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딱 한 석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컷오프 시켜달지 말라는 그런 어떤 하소연을 했었는데 막상 경선해 보니까 3선연에 대한 페널티가 있었거든요. 예. 3선 이상에 대한 페널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곽군 후보를 이겨냈다라는 거죠. 좀 특이했던 데는 유일하게 청주 흥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흥덕의 경우에는 김동원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사자 경선을 하다가 네. 나중에 결선까지 갔는데 여기는 그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오랫동안 당협위원장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계속 후보가 바뀌었던 그 송태영 전 도당위원장만 유일하게 2번 출마를 했고 계속 후보가 바뀌었던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에서 결국에는 그 5명, 6명의 후보가 난립하다가 김정복 그 위원장은 컷오프가 됐는데 나머지 4명이 경쟁을 했고 그나마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2번 출마했던 송태영 후보와 김동원 후보가 마지막에 결선을 해서 공천을 받는. 그러니까 전체 충북의 국민의힘 경선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어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그 선거구가 청주 흥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뭐 국민의힘 청주 지역의 공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큰 반전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몇몇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앙당 차원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검증이나 확인 작업은 없이 경선을 통했다라는 말이 사실 좀 면죄부처럼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공천 과정에서 좀 배려가 됐어야 되는, 검토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청주 지역 국민의힘 공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청주 지역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뭐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8일 현재 결과가 나온 건 청주 상당뿐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변이 많다 보니까 헤드라인에도 못 들어갔지만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강일 정치 신인인 이강일 위원장이 이 지역의 정치 거물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꺾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친명 대 친문 구도에서 그 당대표 팬덤이 작용한 결과를 볼 수가 있고 놀라운 거는 굉장히 높은 당원 투표를 보였다는 거고요. 또 당원 투표에서 또 차이가 실제 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결국은 이제 친명과 비명 또는 뭐 친문 이런 대결로 볼 수가 있는데 흥덕의 경우에는 경쟁자가 없다라고 했던 지역인데 1월 30일에 돌연 그 이현희 예비후보가 나타났거든요. 네. 이쪽에 그 경선이 그 오는 10일, 12일로 최대한 늦춘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뭔가 당심이 반영된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최대한 어떤 정치 신인에게 그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하루라도 더 마련해 주는 그런 결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관심적이 그 청주 청원인데요. 여기에는 그 이재명 당대표 영입인재 15호로 들어온 그 신용환 여기는 또 그 당심을 배제하고 여론조사 100%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이런 예. 부분도 뭔가 이제 배려를 한 건데 결국 그 청원의 유권자가 16만 정도가 되고 5만 샘플을 돌리는데 AI를 쓰기 때문에 응답률이 2% 남짓일 거거든요. 누가 전화를 받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상당수 전화를 받을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뭐 역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를 가를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 이제 청주 서원의 경우에는 전략 지역구라고 발표를 했지만은 지금 경선에서 어떤 페널티가 있다라든지 가산점이 주어지는 게 아닌 그냥 정말로 그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21대에도 두 사람이 경쟁을 해서 근소한 차이로 현 이장섭 의원이 당선됐는데 대학 동문이고 또 동갑이고 학생운동에 동지관계였던 두 사람이 이번 그 경선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최진아 국장님. 예, 뭐 4곳, 청주 지역 4곳 중에 3곳이 아직 경선을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걸 다시 뭐 이야기를 하거나 예측을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확인된 내용들을 좀 보면 일단은 가장 이제 파격적이기도 했던 게 청주 청원의 변재일 의원의 컷오프였죠. 그래서 관련돼서는 뭐 전국적인 흐름에서의 다선 중진 의원이 이제는 좀 물러나야 한다.
좀 용퇴해야 한다라는 요구들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범친명계로 구분이 되는 변제의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이것들은 좀 이렇게 그 있었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좀 평가들도 있는데 분명한 건 이번에 이제 그 경선 결과가 나왔던 청주 상당과 함께 더 이상 이제 기존에 봐왔던 정치인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로의 교체를 원한다. 새로운 인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요구가 지금 그 네 곳 중에 확인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사실로 저는 충분히 좀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극명하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그 다른 점 중에 또 하나가 국민의힘은 다선 의원들이 대부분 살았습니다. 살아서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5선 이상이 대부분 다 컷오프 되거나 공천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분명 하나의 경향성이 있는 거죠. 노련하게 정치를 해서 지명도가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고 그래도 좀 세수른 세부대 그리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또 당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 위주로 좀 바꿔야겠다라는 부분에서 민주당은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충북 지역의 공천 과정 당대 당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승부처가 될 곳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교수님. 그 경향성을 볼 때 또 양대 정당이 다 관심 있는 지역이 청주 지역이겠고 더 크게 충청권을 따진다면 대전 세종이겠죠. 왜냐하면 그 의석들을 다 4년 전에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던 지역이라서 얼마나 지켜내느냐 또 얼마나 또 탈환하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관심이 있을 것이고 또 이번에 청주 지역은 아직 뭐 1대1 구도에서 여론조사가 안 나와 있지만 느낌이 굉장히 세게 붙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농촌 지역은 약간의 보수성이 점점 깊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노인 문제와 관련돼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되어서 과연 양대 정당이 공천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서 선거 전략 자체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항상 선거를 치르면 여당은 유리하죠.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 정책을 발표할 수 있으니까요. 유리하고 또 공천 후유증이 원래 여당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이 있다는 얘기는 낙선자나 아니면 구성원들에게 줄 수 있는 채찍과 당근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공천 후유증은 일반적으로 야당이 큰데 이제는 공천 과정을 뛰어넘어서 선거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이 관심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저출산 문제, 노인 문제, 마지막으로는 지역 소멸 문제를 누가 잘 끌고 나가느냐. 저한테는 굉장히 큰 관심사거든요. 저는 그거를 눈여겨보겠고 그게 또 실현 가능한가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 어디가 승부처라고 보십니까? 저도 당연히 청주 네 곳이 진검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앞서 얘기했지만은 지난 선거에서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반전 만들 수 있느냐가 관심이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그 청주 상당 또 서원 여기서 더 좀 박빙의 승부가 벌어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충북의 정치 지형들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던 대선부터 계속 그 등고선을 그려보게 되면은 그 오른쪽은 굉장히 그 보수 표심이 강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그 진보 표심이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고 청주만 놓고 보더라도 그 동서가 다른 그런 표심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동남부 4군 이제 페널티를 안고도 저력 보였던 박덕흠 의원 그 탈당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 출당 수준의 그런 조치를 당했었는데도 이제 복귀가 됐고 이번에 그 한 번 쉬었지만 다시 도전하는 이재한 그 위원장과의 대결도 제가 볼 때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갈라놓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대 양당 이외에 다른 정당들의 공천 과정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그 새로운 미래라든지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명 정도의 후보를 내는 수준에 있거든요. 이 두 정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차라리 그냥 저기 지역구 내지 말고 비례정당 하는 게 낫지 않았겠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후보의 그 인물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두 진보 정당이 있죠. 녹색정의당의 경우에는 정의당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고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예비부 등록했던 송상호 후보가 이 기후라는 주제를 가지고 녹색정의당에 입당을 해서 출마를 하게 됩니다. 진보당의 경우에는 그 1년 전부터 그 후보를 이미 결정해 놓고 청주 흥덕과 충주에서 이제 후보를 결정해 놓고 이제 선거 준비를 해왔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그 민주당하고 선거 연합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비례대표 연합을 하게 되면서 지역구 후보를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구 후보를 아마 충북에서는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예, 양 거대 정당을 제외하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죠. 뭐 대부분 지역에서는 공천을 하지 않는 지역이 많고요. 근데 이제 그 선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양 거대 정당 중심으로밖에 흐를 수 없는 한계도 분명히 있고 그 주류로부터 조금 이렇게 밀려져 있는 소수 정당이나 혹은 무소속 후보들 제3지대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그런 논의에 대해서 저는 뭐 상징적으로나마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의미 있는 득표를 할지는 사실은 좀 그 비관적인 비판 좀 판단이 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거대 정당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이야기나 의제들을 제3지대, 제3정당 혹은 소수정당에서 품어줄 거라는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 총선에서의 당장의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얼마나 의미 있는 득표율을 하느냐,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유권자들에게 전해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좀 의식적으로라도 좀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 섞인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양대 정당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례를 노리는 정당이 등장하는 이렇게 복잡하고 또 양대 정당 간에 그렇게 치열한 전쟁을 종식하고 좀 더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저는 비례를 없애고 지역구에 더 많은 후보들을 낼 수 있게 해주고 더 중요한 건 소선거구제를 계속 유지하면요. 양대 정당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우리 죽을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비례제의 존폐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텐데 평론가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 절대 안 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거, 양대 정당 구도를 유지하는 거, 여기서는 절대 양보가 없더라고요. 네, 이번 총선의 핫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에서도 현 정권의 중간 평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정당 지지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라든지 또 민주당의 공천 잡음 또 대통령의 민생 행보라고 해야 될지 이게 그 뭐 선거 지원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행보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상승 효과가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선거를 뭘로 규정하냐, 성격을 규정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정권을 심판하거나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높게 나타나거든요. 과연 이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어떤 결과로 나올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양당이 지금 좀 차이는 있지만 위성정당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이제 대놓고 위성정당 하는 거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작은 정당들이라든지 진보 세력이라든지 시민사회와 결합한 형태의 변형된 위성정당을 하고 있고 또 그 제3지대의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양 당에 당 대표가 선거에서 생활하지 못하면은 선거 이후에 당의 존립 자체가 위협될 수 있는 그런 기반에 있고요. 굉장히 이제 기이한 현상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든 정당이 지난 선거 때도 열린민주당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지지율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큰 차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선거판의 어떤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민주당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제3지대라든지 또는 이 변형된 위성정당 또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이런 정당의 약진된 표와 함께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 총선을 놓고 보면은 180석을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 그때 정의당이라든지 또 국민의당이라든지 또 무소속이라든지 이런 세력을 다 합치면은 거의 197석이 됐거든요. 조금만 더 이 포용의 정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개헌도 가능한 개헌 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자당의 본인들의 그 승리로 착각하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긴가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당이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양당이 저는 이게 향후 정책 굉장한 어떤 흐름을 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대표님 의견과 동일하게 저 역시 정권 심판론으로부터 지역 선거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아직은 좀 이렇게 외연이 확대되지 않았지만 비례 정당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정권 심판론의 기치를 내건 명확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하고 나선다면 이 부분도 좀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총선 분위기가 확산된 이후에 늘 대립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정권 심판론 대 운동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구호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대해서 저는 구호만 남은 정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권자들과 괴리된 유권자들과는 큰 상관이 없는 구호만 남은 정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정권 심판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의 입장을 보면 지난 2년여간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이나 여러 가지 뭐 방향들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몰되어서는 사실은 총선이 가진 본래적인 의미를 찾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또 하나의 변수로는 사실 이 총선 과정에서의 잡음들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굉장히 일방적인 정권 심판론이 우세할 거라는 예측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지만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는 조금 달라지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의석에서도 많이 좀 이렇게 민심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좀 이렇게 분석들도 있는 만큼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이것들이 같이 고민되어야 할 텐데 모든 전반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여나야나 뭐 아쉬움은 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처럼 야당의 당대표가 힘을 쓰는 걸 본 적이 별로 없고요. 두 번째는 비대위원장이 여당은 비대위원장이 이 정도까지 선거나 정당을 리딩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비대위원장이 정당 지지도와 대통령의 지지도까지 같이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거기다가 또 운동권 심판론이라는 얘기는 또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특수한데 두 정당 모두 제3의 부동층, 비정파, 무당층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시겠죠. 호재가 많은 쪽이 유리하고 악재가 많은 쪽이 불리한데 저는 이 토론회가 선거가 끝나고 한두 달 뒤에는 더 많은 주제로 대화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들, 각 당의 대표와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가 많거든요. 운동권 심판론뿐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득권 내려놓기. 그거 어떻게 지킬 거예요? 국회의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천 받을 때와 받은 후, 선거에 당선되기 전과 당선된 후, 화장실 갈 때 마음, 화장실 갔다 올 때의 마음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최진아 국장님 먼저요. 예, 먼저 지난 2월 말 양 거대 정당의 야합으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례 의석이 한석 줄었습니다. 이 역시 기존의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두 정당의 야합의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치개혁에 관심도 없었던 국민의힘과 입으로만 정치개혁을 이야기했던 민주당이 보여줬던 최악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기득권은 정치를 국민을 대표한다라는 분들이 다양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번 충북 지역의 총선 공천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여성은 1명이고 40대 이하의 청년은 딱 2명에 불과합니다. 50대도 소수일 정도로 60대, 70대의 남성 후보자들이 국민을 다 대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만 어린 착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기득권 정치에서만 이 구조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단순히 뭐 공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정치개혁에 대한 고민이 좀 부재하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 드립니다. 네. 기업이 담합행위하면은 난리 나거든요. 뭐 잘못 취한 이득 다 토해내야 되고 그렇죠. 또 벌금도 받고 하는데 정치는 담합, 양당의 담합 정치가 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을 내놓고 난 이후로부터 이제 양당이 거의 1등과 2등을 1등은 매우 좋지만 2등도 괜찮아라는 그런 정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정치 제도로는 정치 개혁은 난망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뭐 차선을 선택하거나 차악을 선택하는 정치를 하다 보면은 어떠한 희망의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래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는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선이나 차악의
투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기 힘들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 저는 비례 투표만이라도 나의 생각과 같은 정당,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정당에 표를 던져서 일말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는 총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단어이고 우리의 많은 세계를 대체할 것을 우리가 AI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겠죠. 근데 저는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직업군이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너무 변화무쌍하게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AI의 알고리즘이나 로직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국민들께서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성을 도덕성과 청렴성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잘 접근하는 정당, 정치 세력이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야 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네. 네. 자, 토론에 참여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당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텐데요. 후보들이 제시한 비전과 정책 중에서 과연 무엇을 또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